송상현 씨는 윤석열 씨에게 후원회장과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후원회장이 아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전에 은사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에게 있어서 지금은 송상현 씨가 만일 멘토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면은 멘토 가운데 한 명이 아닌가. 아버지가 여러 있을 수 있다면 아버지 같은 인물이 아닌가. 또 다른 아버지라고 하기엔 좀 젊나요. 송상현 씨는 아직 70대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79세. 그러니 70대가 맞죠. 같이 윤석열 지지 모임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언론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그래서 과거에 송상현 씨가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인터뷰를 했는가. 그리고 보면은 올해 초부터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그는 참 무난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각 정권을 거치면서 대체로 친여 성향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여기에 친여 성향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을 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그런 동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늘 친여 성향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명박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그런데 5월 21일 윤석열 지지 포럼이 이제 처음 출발을 하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송상현 씨가 축하 강연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영상 길이로 45분이 좀 넘는 지점까지 송상현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길다 싶었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뽑아서 소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보수층을, 그러니까 보수를 시원찮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시장 균형이 무너져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자본주의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가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보는 것은 전형적인, 지금으로 봐서는 반자본주의 측의 시각입니다. 자본주의는 한 세기를 넘게 과거부터 계속 새롭게 바뀌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죠. 지금의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다. 문제 해결을 잘 못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균형이 무너졌다. 그래서 시장이 문 닫은 것이 아니죠. 항상 인류는 도전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어떤 제도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우리 인류는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층을 지적하면서 시장 균형이 무너졌다. 자본주의가 기능을 발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는 보수를 가리키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보수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비판도 살짝 합니다. 진보주의자는 도덕적 우월의식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념면에 있어서 전문 지식에 빠져서 권력을 폐쇄적으로 상층부에 집중시켜왔다. 아마 문재인 민주당의 옥상옥 스타일의 지도부라고 할까, 권력층,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덕적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보다 우월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지금 보면 저렇게 부패할 수가 없죠. 저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나 싶은 그런 문재인 민주당인데 도덕적 우월의식에 너무 빠졌다. 약간 오만했다. 이거는 제대로 보는 눈이 없거나 아니면 진보주의자에 대해서 팔이 안으로 굽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수를 비판했고 보수는 아니고 진보주의자는 약하게 비판을 했고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좌파라고 부르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는 같은 계통의 색깔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이 반미다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마치 범죄자 비슷하게 비판을 했고 푸틴, 시진핑, 김정은과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동일한 게임을 해왔다. 같은 계통이다 이런 뜻이죠. 트럼프를 민주주의자가 아닌 독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반트럼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이 뜻밖이다 할 만한 내용은 그는 반트럼프일 뿐만 아니라 반 바이든이다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그대로 계승했다. 바이든이 하는 거 저거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되고 군대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바이든을 눌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당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바이든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송상현 씨,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 송상현 씨가 반미를 분명히 했다.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반미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성향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상현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당이 없어도
충분히 많은 돈을 확보해가지고 풍족한 선거 자금과 효과적인 미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으면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당선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정당이 없어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뭐로 보느냐 하면 이것이 정당 이야기를 할 때 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죠.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이 어떤 민주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인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헌법이 특별히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정당 필요 없다. 선거 자금만 많고 선전해줄 언론 방송 같은 그 미디어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당선될 수 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당선만 되면 땡이다. 그야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물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천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한 45분 동안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송상현 씨를 통해서 본 윤석열, 지금은 윤석열 씨는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더구나 이 행사가 윤석열 씨의 지지 모임이라는 데 대해서 뭐 보면은 윤석열 씨 측에서도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송상현 씨를 통해서 본 윤석열은 이것은 신좌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신좌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송상현 씨는 좌우 대립을 하지 마라, 그거 부질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좌와 우라는 것을 가지고 어느 쪽이 이 나라를 지키는 가치가 있는 이념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들 싸우지 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가 정체성, 헌법 정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어떻게 돈을 벌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제 한계가 왔다. 이러면 꼭 누구 한번 봤던 사람 다시 보는 것 같죠? 문재인 씨 다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일 윤석열 씨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조직이다 그러면서 기대를 했던 국민이라면 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신좌파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신좌파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운용이 돼야 합니다. 신좌파는 대한민국 헌법을 어떤 위대한 정치인 한 사람이 바꿔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그런 부류라고 봐야 하겠죠.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정치 세력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죠. 이것도 또 신좌파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김무성, 유승민 씨, 이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헌법전을 펴놓고 보십시오. 하나하나 다 충돌하고, 충돌이라는 것은 대등한 사이에서 충돌인데 헌법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충돌한다는 것은 뭡니까? 저항하는 것이죠. 덤벼드는 겁니다. 국가에 반역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반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김무성 씨, 유승민 씨는 중도에서 좌파로, 그러니까 대부분 중도 그러면은 약간 중도 좌파 이렇게 느끼죠. 거기에서 아주 좌파를 표방한 겁니다. 그런 신좌파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씨, 그리고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던 주호영 씨, 이 사람들도 현재는 좌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의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순간 더 이상 헌정사를 지키는 세력이 될 수 없고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보수는 좌파의 반대가 아니고 대한민국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좌파를 표방하는 신좌파가 됐다. 국민의힘, 김무성, 유승민 씨 이런 사람들도 신좌파. 윤석열 씨도 신좌파. 그러면 전부 신좌파면은 그렇게 가야 하는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런 기존 정치인들이 헌법을 아무리 우습게 알아도 우리 국민은 그렇지 않고 또 이 헌정사라고 하는 시대정신이라고 할까? 시대정신, 하여튼 이 헌정사의 강은 그런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밀고 지나가죠. 그들이 추락해야 하는 것이죠. 제 성향은 대충 그렇게 봤는데 그거 말고 좀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송상현 씨를 비롯한 윤석열 사단 앞에 지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죠. 이번에 송상현 씨의 그 강연에서 문재인 민주당보다 더 촘촘한 적폐청산의 예고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상현 씨가 어떤 사람인가? 그의 과거 발언을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관념이 나의 머릿속에 각인됐다. 윤석열 씨의 멘토, 일종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송상현 씨의 머릿속에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고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관념이 각인돼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도 참 답답한 것이 누가 평화를 싫어합니까?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전쟁이 좋아해서 그것은 과거 정복전쟁을 할 때 이야기죠. 그 이외의 전쟁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 좋아서 하는 것처럼 평화가 중요한데 전쟁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 한 4, 5살 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이런 소리 하는지. 좌파들이 이런 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직접 전쟁을 수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영토가, 우리 나라가 침범당하면 전쟁하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좌파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송상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양심과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들어있고, 전쟁을 한 자들은 그 개인을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김정은이를 처벌해야 돼, 문재인 씨를 처벌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송상현 씨의 이러한 칼날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칠 수 있는가? 평화를 지키지 않고 전쟁을 한 사람은 누구든 칠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는 따라와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해했다고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와 봅시다. 2021년 5월 21일 윤석열 지지 포럼이라고 알려진 그 행사에서 송상현 씨가 축하 강연을 했죠.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지지 포럼의 토론회 축하 강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쟁 범죄, 평화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2002년까지 유엔의 평화 노력에 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유엔이라는 그 시스템 아래에서 무고한 양민을 대량 학살한 범죄의 최고 책임자가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 그게 불편하다. 이렇게 가면 올바른 양심이나 정의를 어디서 찾겠는가? 이랬습니다. 물론 2차 대전 이후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게 끝난 1945년 생각해 봅시다. 1945년에서 2002년까지 무고한 양민을 대량 학살한 그 책임자, 그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2002년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창설된 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002년은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 시대가 뭐 그런 대로 자리를 잡은 그런 때라고 잡아도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명을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하고는 독립된 기관이다. 왜냐하면 유엔이 평화를 추구하는 데에는 늘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평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전쟁 범죄를 처벌하겠구나. 문맥상 분명하죠.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를 저지른 개인 수개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재판소다. 이 사람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의롭다, 그러한 평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같이 기억을 해둘 것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법 규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거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좌파들이 걸핏하면 이 범죄는 공소시효 없애자. 이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이 단지 편의적인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공소시효 때까지 도망다니면은 범죄자가 고소해하면서 처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게 25년 얼마 하는 기간 동안 남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면서 범죄자로서 쫓기면서 자기 자신은 알겠죠.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은 인간을 죽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쯤 되면 무너진 땅도 어느 정도 메워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같이 살아가자. 이런 어떤 철학적인 의지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하겠다고 한다면은 공소시효 제도는 부당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명확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억울하면 상대를 죽이고 그쪽에서 억울하면 내가 죽고 이러면 될 테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윤석열 씨와 같이 있는 송상현 씨가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하고 찰떡궁합이다. 똑같다.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최고 수괴의 얘기를 여태 하다가 이것을 확장을 합니다. 정부의 지시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이라고 생각하면 공산당 간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다른 데에서 송상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지도자 또는 독재자 구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는 독재자로 가겠죠.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쓰던 말로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에 들어가겠죠. 독재자라고 개념 규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데 그 정부의 지시로 죄를 저질렀어도 모두 처벌된다. 처벌하자. 이런 겁니다. 그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됐다. 문재인 씨가 공정과 정의 가지고 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적폐청산입니다. 공정과 정의로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안 착하게 산 자들을 단죄한 것이죠. 그런데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송상현 씨는. 적폐청산이 잘 됐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송상현 씨는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어떤 그 내용, 구조,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지 문재인 민주당의 제2기 집권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그런 적폐청산의 도구가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국제형사재판소를 ICC라고 하죠. 거기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한다. 수괴,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행위를 한 사람들, 다 처벌을 한다. 이 부분은 응보적 정의구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응보적 정의구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그 형사처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응보는 복수라는 뜻이니까 복수로서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좀 충족이 되더라도 복수를 법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이미 20세기 문명사회에서는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송상현 씨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가해자 형사처벌이 응보적 정의구현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 이외에도 아주 큰 피해자 신탁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아마도 문재인 씨라면, 문재인 민주당이라면 이것을 참 잘 악용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자 신탁기금은 처벌과는 별도로 심지어 재판 전에도 피해 배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치유적 정의가 구현되고 회복적 정의가 구현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치유적 정의나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좌파법학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 그 법원의 국제인권법 학회인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게 같은 노선을 가는데 이거는 아예 리걸마인드를 벗어난 겁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치료, 거의 그 의료 치료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연구되던 분야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법 질서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이 리걸마인드가 부족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왜 이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증오, 그것이 그 가해자를 치는 것이 정의다 하는 여기에 빠져 있을까? 아마도 젊을 때 그의 머리에 각인된 몇몇 그 사건과 관념들이 관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이죠. 이 피해자 신탁기금이라는 것과 적폐청산이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ICC라는 것을 송상현 씨는 그것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세계 각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각국이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직접 상하관계는 아니다. 이것이 생략된 설명이죠. 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오랫동안 민주화 시대라는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자주국으로서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 그 부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것이 나온 그 근저에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이런 국가의 자주성이 어떤 것이고 국제기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잡아가겠다. 그러면 잡아다 바치는 나라입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지금처럼 특정 정치적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세력의 경우에는 반대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러한 일을 한다. 그렇게 보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인권 침해 범죄, 전쟁 범죄, 그런 피해자를 위한 신탁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죠. 국제형사재판소가 세계 각국의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다. 송상현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송상현 씨가 주축이 돼서 어떤 대통령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하자. 아니면 간단히 그냥 좌파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범죄 수괴 그리고 그 밑에서 행동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겠죠. 가장 쉬운 것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송상현 씨가? 심지어 재판 전에도 피해 배상을 한다. 일단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가 된 상태에서 먼저 피해 배상을 하고 추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소를 하고 배상을 받을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심사를 하고. 그래서 피해 배상을 하게 되면 ICC에서 나오기 전에 이러한 정권에서 먼저 해주겠죠. 이제 배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제소 당한 사람들이 유죄라고 끝까지 우기겠죠. 배상 받은 사람들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유공자도 그렇고 어떤 사건의 피해자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선 피해 배상을 일단 해놓고 재판을 한다. 그때 정의는 과학의 정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어떻게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지 짐작이 될 겁니다. 송상현 씨와 윤석열 씨를 묶어서 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데서 말하는 정의구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되겠죠. 1945년부터 2002년까지 처벌되었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던 전쟁 범죄, 양민 학살,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민주당 혹은 민주화 30년 동안에 해온 그 적폐청산, 그동안에 해놓은 역사 바로 세우기 위에다가 다음 정권이 더 촘촘하게 새로운 필터로 다시 훑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죠. 먼저 전두환 세력을 보기로 하죠. 전두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적폐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그런 면에서 물론 그 이전에 소위 5.18과 관련해서는 처벌도 받고 그랬죠. 그러면 끝났는가? 이 정의를 내세운 적폐청산은 그래가지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문재인 민주당에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새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훑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보고 알고 있죠. 2021년 5.18 묘지에서 그 땅바닥을 기면서 사죄하는 자의 사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도 일반 병이 아니고 소령 출신인가 그렇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닥에 그렇게 널브러져서 사죄를 할 때 그게 인간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1차, 2차, 3차 무더기로 가서 비석을 손으로 닦고 엎드려서 사죄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2021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은 학살자다. 그러니 모두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전두환은 이제 학살자로 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새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두환 세력은 끝났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서 송상현 씨가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지시로 상관의 지시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번에 그 5.18 묘지 바닥을 기면서 사죄한 그런 사람을 처벌 예외로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그 법을 만들고 한다고 뉴스 나왔었죠. 그런데 이것이 만일 국제형사재판소로 간다면은 예외가 안 되겠죠. 송상현 씨와 같은 그룹이 본다면 예외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처벌을 해야죠. 소멸시효도 없고 공소시효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사배상도 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전두환 세력까지는 갔다. 1945년에서 2002년까지를 봤을 때 전두환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정확히는 1980년 후반, 1981년 정도라고 잡아봅시다. 그때까지는 이제 적폐청산이 앞으로 될 것이다. 지금도 됐고 더 촘촘히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전에는 어디로 가는가? 바로 박정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박정희 세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원하는 용어가 그거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하면서 30년 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대통령이다. 이런 것이 좀 컸죠. 그래서
그를 제거하는데 지금까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박정희 제거가 가능해지겠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송상현 씨를 비롯한 이 윤석열 사단에서 공정과 정의가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이야기도 했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거 이번에는 박정희 헌정사에서 파낼 수 있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긴 송상현, 윤석열 사단만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재선에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좌파가 된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런 정치 세력이 또 당선한다면은 박정희 제거 시작이 되겠죠. 무엇으로 하는가? 무엇으로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거의 구체적으로 현실 문제가 된 것이 있죠. 다름 아닌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씨가 이것을 베트남에다가 가서 긁어부스럼을 일으킨 부분도 있죠. 어떻든 베트남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배상 요구, 처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본 제국의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이것은 현대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이 국내적으로 처벌이 되고 잘 안 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고 이것을 돕는 좌파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있고 이렇게 되죠. 거기에서 확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애초에 베트남전에 뛰어든 우리가 베트남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서 박정희 수괴로서 처벌이 되는 겁니다. 학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참전 군인은 모두 전범이 됩니다. 정부의 지시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기록도 있고 기록 영화도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그런 것도 있고 훈장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5.18 묘지 바닥을 기던 그러면서 사죄하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 손자들, 아들, 딸들,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에게 들었다. 이러면서 나오겠죠. 자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박정희는 학살자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전부 학살자다. 그러고 보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박정희 묘소에 가서 민주화 세력이 성공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덤에 침 뱉은 이유가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화 30년 거기에서 뒤로 가서 전두환 제거, 박정희 제거, 이제 이승만 하나 남았다. 이렇게 되겠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어떨까? 사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무수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친일파를 껴안고 왔다.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독립운동을 했죠.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는 반민주주의 세력이다.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국민을 공권력을 가지고 탄압을 했다.
그런데도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송상현, 윤석열 사단의 이 논리,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를 들고 나오게 되면 이승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6.25 때 보도연맹 사건, 양민학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음에 확대를 합니다. 6.25 전쟁 범죄를 침략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좀 한 60대 이상 이런 국민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6.25를 6.25 남침, 6.25 동란 이것이 아니고 6.25 전쟁 이렇게 보면서 6.25라고 하는 것이 같은 민족끼리 공격했다를 넘어서서 이승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침략 범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반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18 묘지 바닥을 기면서 사죄합니다 하는 저 사람이 저럴 사람으로 안 보이는데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 자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고 대부분은 그렇죠. 아, 그 사람이 학살자였구나. 그 사람 때문에 6.25 그렇게 됐구나. 이러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학살자로 제거됩니다. 헌정사에서 제거되죠. 6.25와 관련해서 참전 군인들, 관련 경찰들은 모두 전범이 됩니다. 이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945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공비토벌 이런 거에서 훈장 받든지 1계급 특진 되든지 이런 공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언젠가부터 그 공산주의가 안 된다 하는 반공이 민주주의 적처럼 되어 있죠. 이거 모두들 안 싸워서 그런 겁니다. 뭐 스스로 해봤자 어디까지 하겠느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해치고 한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공식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아무리 신좌파들이 이렇게 나서서 득세를 하고 보수가 무엇인지 헌정사가 무엇인지 이러한 이념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연히 보수, 그러니까 직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보수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민주화 30년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좌파들이 모두 좌파가 좋은 거다. 국민은 좌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우리하고는 정치 문화가 아예 다른 그런 곳에서의 일인데 이것을 국제 보편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들이 말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이거 YS 때부터 들었죠.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딱 민주화 30년 맞죠.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사단, 송상현 씨가 나서서 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신탁 기금이라는 것과 이 새로운 정의, 그게 상식을 기준으로 정의를 따진다. 상식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어긋나면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칼로 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단은 앞으로 헌정사가 이런 식으로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까지 학살자로 제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건국을 지워버리는 것은 자동으로 되겠죠. 태어나지 않은 나라로 될 테니까. 뭐 헌법이야 자기들 이익 따라서 고치겠다고 해도 찢겠다고 해도 다 좋다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면서 신좌파로 사실은 초록 동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국민이 리걸마인드의 수준이 높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한나라 국민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다. 이 사람들도 자유대한민국 이야기는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적폐청산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누가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보수라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을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보고 그 개인이 몹시 좋아서 지지를 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의 토대가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e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